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교도에 대해서만 집착해왔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국내 정치의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수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라고 말했다. 또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를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며 미국 영토 내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그랜드 대타협의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문 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너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한 뒤 저희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 동맹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비 회담에 참석할 것이고 모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을 위협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방 체계는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 철저하게 북핵 위협에 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로 짜여져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사드 문제는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퇴임 후 첫 대북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한반도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 개입 멈추고 평화쇼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발언한 잊혀진 삶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 개입을 멈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에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 양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 인권 탄압 등으로부터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UN 기조연설,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회의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정황을 포착한 것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더욱 부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양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한반도 안보가 위기에 빠진 점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평화쇼를 고집했지만 북한의 핵 무장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일관된 평화쇼를 이어나가기 위해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탈북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마저도 조작하고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평화쇼를 본인의 업적이라고 과대포장하기 이전에 북에 의해 피살된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와 강제 북송된 탈북선원 등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반박하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소환에 응수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로까지 이어졌다고 궤변을 내놓았다면서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수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할 시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주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가 가장 시급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북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평화를 사지 못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편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전면 철회를 지시한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윤석열 정부를 저격하고 나섰다.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각종 국가행사, 대통령 행사들이 누추해진 까닭이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청와대를 폐쇄하고 이에 따른 대책의 수립도 설득의 기술도 없는 그들의 아마추어리즘이 더 큰 원인이라면서 그러니 다시 한 번 쓴다. 돌아가시라. 청와대로라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탁 전 비서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3년 전 파리에서 영빈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시 파리에서 영빈관 논란에 대해 듣게 되었다며 3년 전 나의 발언을 꺼낸 것은 나로서는 고마운 일인데 그 의도와 논리의 박약함은 애잔하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 발표에도 여야가 주말 동안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그대로 썼으면 한 푼도 들지 않았을 혈세라며 19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본격 추궁하고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집단적 망상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 하려 든다고 맞섰다. 안귀령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고집으로 시작된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단 한 푼도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김 여사의 말대로 영빈관 신축이 결정된 것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경청해 특검과 국정조사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 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현재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를 추진한다. 민생우선 강조와 함께 보수정권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여당을 압박하는 행보로 풀이되지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최근 민주당은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표 발의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법안을 냈다. 이재명 대표가 기초연금 인상을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법안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내용은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만 65세 이상 100% 지급안과 병합심의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지급 범위나 액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 이후 줄곧 강조한 민생우선의 세부한 격으로 해석된다.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 만큼 민생 드라이브의 본격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로 기초연금 확대를 지정한 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초연금 100% 지급을 추진했던 터라 대여 압박용 카드라는 풀이도 나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3일 라디오에서 초부자 감세를 하지 않으면 대략 연간 13조 원 정도의 예산이 생기는데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100 모든 노인에게 주자는 것이라며 이건 원래 박 전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사실상 그 약속을 못 지켰다고 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검찰의 기소로 궁지에 몰린 이 대표가 민생 정치인 코스프레로 물타기에 나섰다며 대뜸 영수회담을 제안하더니 이번에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누군들 기초연금을 다 안 주고 싶나. 그런데 돈이 없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부도 정권 잡았을 때 못하던 것을 되든 안 되든 질러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안 되면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쟤네들이 안 한다고 핑계 댈 것이라며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노인이고 기초연금이 제일 혜택이 큰 건이니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는 건강보험 완화 등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올 6월 태국으로 다시 거처를 옮겨 유명 리조트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쌍방울 핵심 임원진 및 계열사 대표 등은 올 6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거 태국을 오갔다. 김 전 회장은 사실상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한국 음식을 즐기며 지인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이 선호하는 김치와 횟감 등 한국 음식을 태국으로 직접 공수하기도 했다. 태국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이들 중에는 쌍방울 그룹의 한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 등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관계자는 소속 연예인의 경우 업무차 태국에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쌍방울은 김 전 회장이 알고 지내던 여성 등의 태국행 비행기표를 대신 끊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 현지에 머무를 당시엔 쌍방울이 세운 투자회사인 차카니 인베스트의 두 대주주 A씨도 만났다. 차카니 인베스트는 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인수한 투자회사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회사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태국을 방문했던 쌍방울 임직원 및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떨어진 상황인데도 이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상 김 전 회장이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의 첫걸음으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재정 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 변수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 경제 변수,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수지를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장기 재정 전망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20년 525만 명에서 2060년 1720만 명으로 3배가량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 수는 2200만 명에서 1209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현재 2041년 국민연금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성장이 둔화하면 소진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걷어줘야 하는데 조세 저항이 심해질 것이다.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연금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를 조정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액을 변경하는 등 모수개혁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모수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일정을 조정해 내년 10월 종합운영계획 제출 전까지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다고 보이지만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가입자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의 경우 각 연금 소관 부처가 따로 있는 만큼 국회에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액이 더 많은 연금의 보험료 및 지급액 기준을 국민연금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에 대한 고발 사건들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밤 11시 3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부와 조율됐던 대로 오늘 오전 출석했다며 16일이라고 출석 일정이 잘못 보도돼 나가긴 했지만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었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 출석, 오후 10시쯤까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페이스북 글은 귀가한 뒤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 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2차례 성상납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은 의혹까지 포함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는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18일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을 놓고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1일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3년 9개월 동안 총 547억 7,100만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구작은 의원에게 제출한 사참위 예산 사용 내용 분석 자료를 보면 사참위는 2018년에서 2022년 10차례에 걸쳐 1억 1,800만 원을 쓴 해외 출장을 포함해 도덕적 해이로 볼만한 예산 사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선 총 5차례의 해외 출장이 있었다. 2020년 2월 러시아와 폴란드 해외 출장 1,658만 원의 경우 출장 결과 보고서가 5줄 총 70자 분량에 그쳤고 2019년 3월 전문연구원이 12일 체류한 런던 포렌식 용역 중간 점검회의 출장
436만 원의 보고서도 단 한 장에 불과했다. 활동 막바지인 올해 2월에는 사참위 인원 3명이 네덜란드를 방문했는데 출장 목적은 사고 원인 조사 및 모형 실험이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가장 많은 62억 원을 집행했다. 올해 6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구를 남겨 말장난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백서 발간과 보존에 11억 1,500만 원을 사용했다. 또 세월호 백서 작성을 위한 영상 증거 확보에도 2억 6,200만 원을 지출했다. 사참위는 기본 경비로 204억 7,300만 원, 인건비로 184억 3,400만 원, 주요 사업비로 158억 6,400만 원을 집행했다. 해마다 84명에서 113명의 인력을 운영하면서 예산의 70% 이상을 사참위 유지에 쓴 것이다. 또 활동 기간 중 총 88억 6,300만 원의 연구 용역비를 집행했다. 그런데 전체 106건의 연구 용역 중 30건 약 21억 3,800만 원이 경쟁 입찰이 아닌 수혜 계약을 통해 진행됐다. 모형 시험이나 시뮬레이션 관련 용역의 경우 국내에서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자 해외 업체와 수혜 계약을 맺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도 초, 중, 고 교사 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 감축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윤석열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공공부문 덩치 줄이기를 반영한 조치다. 교원단체는 정원 축소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학생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을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 2,388명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예산안을 짰다. 공립교원 정원은 다른 공무원 정원과 함께 국회 심의를 거쳐 새 학기가 시작하기 직전인 매년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공립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건 처음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상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에서 1998년 26만 3,247명 부터 공개하고 있는 공립교원 정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동결을 제외하곤 계속 확대해왔다. 정부는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지만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 교원 정원은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체 정원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초, 중, 고 교원 정원 감축 규모는 내년에 더 커질 전망이다. 전년 대비 초, 중, 고 교원 정원은 2018에서 2020년에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1년, 2022년 각각 351명, 1,039명 줄었다. 정부는 6세에서 21세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공립교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올해 학령 인구는 748만 2천명으로 2013년 대비 191만 5천명 줄었는데 저출산 심화로 향후 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교원 정원 감소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반영했다며 구체적인 정원은 국회 예산안 심의 후 결정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부문 긴축도 공립교원 정원 감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무원 증원 인원은 468명으로 올해 9,426명에서 대폭 줄었다며 공립교원 감축까지 감안하면 전체 공무원은 약 2,500명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원 감축은 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채용은 예년보다 더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실제 감축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당장 17개 시도 교육청은 내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197명 적은 3,561명으로 공고했다. 유치원 교사, 초등 특수교사 신규 채용 역시 각각 157명, 545명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원단체는 교원 정원 감축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변인은 과밀 학급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줄이면 학생 학습권, 교사 교권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전기차가 유럽 안전 테스트인 유로 NCAP에서 현대기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내연기관 차량은 중국에 비해 현대기아 차량이 앞섰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지만 전기차는 안전도 및 운전자 주행 보조 분야에서 간극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는 결과라 충격을 준다. 최근 발표된 2022 유로 NCAP에서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 I가 최고 점수와 별 5개 등급을 받았다. 제네시스 집이 70도 보행자 보호가 다소 취약했지만 별 5개를 기록했다. 유럽에 수출한 중국 장성 자동차의 전기차 2종도 모두 별 5개 최고 등급을 받았고 전체 점수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앞섰다. 유로 NCAP은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안전 항목을 테스트한 후 최대 별 5개부터 차등 부여한다. 제네시스 전기차 집이 60은 총점 157점 중 125.4점, 83%을 얻어 별 5개를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브랜드 차량 대부분은 유로 NCAP 테스트에서 골반 보호 대응이 떨어진다. 유럽에 수출하는 중국 장성 자동차 전기차 2종은 모두 GB 60보다 높은 점수로 별 5개를 기록했다. 먼저 소형 펑키캣 전기차는 전체 점수 157점 중 131.1점을 받았다. 같은 장성 자동차의 또 다른 브랜드 웨이의 커피 01은 135.8점으로 역시 별 5개를 받았다. 유로 NCAP 측은 올해는 더 다양한 중국차를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 풀체인지를 거친 니로는 별 4개에 그쳤다. 보행자 보호는 75%로 오히려 GB 60보다 좋았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 평가에서 모델 3가 별 5개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평가보다 모델 Y 안정성은 더욱 좋아졌다. 특히 주행 보조 장비를 활용한 보행자 보호 향상이 돋보인다. 중국차의 발전도 돋보인다. 오히려 현대기아 차량보다 더 좋은 평가를 얻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대중화 모델을 보급하면서 세계 1위로 성장했다. 미국 테슬라와 전기차 전환에 나선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대부분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를 프리미엄 모델로 개발 판매하고 있지만 BYD는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기반으로 내연기관차에 비견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연 것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BYD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장기간 성장 동력을 유지하려면 전기차 신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성 있는 주류 소비 등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기차 생산 비용이 예상만큼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테슬라와 주요 완성차 업체는 보급형 전기차 모델 개발을 후순위로 미루고 중고가 모델 판매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대중적인 수요층을 공략해야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라는 분석이다. 올해 1월에서 7월 BYD는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가 됐다. 이 기간 BYD 전기차 판매량은 80만여 대로 테슬라 63만 대 보다 많았다. BYD가 세계 1위 업체에 등극한 것은 전방위적으로 전기차 대중화 기반을 구축해온 덕분이다. 배터리 등 주요 부품 생산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유력 기업과 협업해 자율주행 분야 기술력을 높였다. 좋은 품질의 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가성비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BYD는 안전성 저비용을 무기로 하는 리튬인산철 양극재 기반 블레이드 배터리를 개발하고 진일보한 배터리 패키징 기술로 충분한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했다. 전동화 전문 부품사를 설립해 원가를 낮췄다. 선도적으로 연구개발에 나서기보다 높은 투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엔비디아, 바이두 등 유력 기업과 협업해 업계 평균에 뒤지지 않는 자율주행 기술도 제공하고 있다. 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BYD의 성패는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원가 우위 유지에 달렸다면서도 향후 BYD의 성패와는 별개로 그동안 BYD의 성장은 그 자체로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여는 새로운 동력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2년 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전국서 가장 크게 올랐던 세종시가 올해는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7.11%, 전셋값은 10.24% 각각 떨어졌다. 매매 전세가 모두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가장 크게 하락했다. 세종시는 2020년 부동산원 통계로 아파트 매매가가 44.93%, 전셋값이 60.60%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시 국회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자 투기 수요가 유입됐고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탔다. 하지만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해 들어 가격 오름폭이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매매가는 같은 해 7월 넷째 주 이래 60주 연속, 전셋값은 11월 넷째 주 이후 40세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세종시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금리 상승 본격화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월간 통계 기준으로도 세종시 아파트값은 올해 8월까지 6.36% 하락해 2012년 12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1월에서 8월 기준 연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아파트값이 1.26% 떨어져 올 들어 처음으로 월별 낙폭이 1%대로 확대됐다. 이는 개별 단지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세종시 고운동 고운뜰파크 아파트 74.7평방미터는 2020년 12월 당시 매매 가격이 6억 400만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에는 각각 3억 6천만 원과 3억 9,500만 원에 팔려 2년도 안 돼 2억 원 넘게 떨어졌다. 한편 세종시는 아파트 매매가보다 전세가의 하락폭이 더욱 가파른 상황이다.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월 1%대의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전세가율도 40%대로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지난해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받던 빌라와 오피스텔 인기도 식고 있다. 거래량은 줄고 가격도 내리며 비아파트 시장에도 찬바람이 부는 모습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의 빌라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 0.02%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마이너스 0.01%과 7월 마이너스 0.01%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내림폭도 확대됐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가격은 맥을 못 추고 있다. 빌라 매매 가격은 지난해 초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해 매달 0.2에서 0.5%대 상승을 지속해왔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10월은 한 달 만에 0.55% 올랐다. 거래량도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빌라 거래량은 2,450건으로 매달 4,000에서 6,000건이 거래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으로 축소됐다. 신고 기한이 아직 남은 8월의 신고 건수는 전날 기준 1,882건에 불과했다. 8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01%로 하락을 목전에 뒀다. 지난 5월 0.18%까지 올랐지만 6월 0.13%, 7월 0.07%까지 상승폭을 좁히며 8월에는 올해 최저 변동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역시 거래량이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총 1만 1,541건이 거래됐지만 올해 1월에서 7월에는 1만 631건으로 7.8% 줄었다. 9억 원을 넘는 고가 오피스텔 거래량도 200건에서 91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비아파트 시장은 지난해 아파트값 급등의 반사 효과를 누리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대체제로 여겨지는 빌라와 오피스텔로 수요가 옮겨붙으면서다. 하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와 빠른 금리 인상 속도의 아파트 시장이 꺾이면서 후행 성격이 강한 비아파트 시장도 그 여파를 비껴갈 수 없었다. 특히 오피스텔은 올해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수요가 더욱 줄었다. 시장 상황이 반전된 가운데 묻지마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조언하고 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